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회에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를 놓고 하루 종일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인창 기자. 자,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 법안 심사 오늘 하루 종일 이어졌는데 조금 전에 소위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가 조금 전 끝이 났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을 법률로 바꾸는 작업이 계속됐는데요. 일단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하되 선거 관련 수사도 검찰에 연말까지 남겨두는 안으로 의결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단 회의에는 들어왔지만 민주당 주도로 만들고 있는 법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항의를 이어갔는데 소위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법사위 전체 회의 소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본회의도 이르면 내일 열어 처리하겠다는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오늘 법사위 심사와는 별개로 선거사범 수사권 문제 두고도 물밑 협상이 있었잖아요. 이거 왜 합의가 안 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중재안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선거와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권도 유예시키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재안에 들어간 경제와 부패 외에 선거까지 모두 3개 분야 수사권 폐지가 연기되는 겁니다. 대신 모호했던 검찰의 수사권 폐지 시점을 법 조문에 1년 6개월 뒤로 명확하게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에다가 1년 6개월 놔도 검찰에 놨다가 나중에 중수청 만들어지면 중수청으로 그걸 다 넘기기 때문에 공백도 없죠. 그럼 오히려 사지도 않죠. 모든 문제가 다 해소될 수 있는데 왜 이걸 안 받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반면 긴급의총을 열어 재협상의 뜻을 보은 국민의힘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도 검찰에 남겨둬야 하고 수사권 폐지 시점도 못 박을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제안은 검찰이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수사할 수 있어 2년 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이 안 돼 여전히 국민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다면은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 범죄는 결국 회피하려고 그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되기 때문에 정의당도 국민들 우려가 큰 지방선거 사범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하자며 사실상 민주당 안과 비슷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필리버스터는 또 어떻게 할지 등이 이번 주 내 법안 처리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이 같은 국회 움직임에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왔던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헌법 가치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재협상 움직임에 힘을 실은 걸로 해석이 되는데 민주당은 당선인의 초법적 행위에 국회 합의가 침탈됐다면서 윤 당선인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민지 기자입니다. 지역 방문 일정 중 하나로 인천의 전통시장을 찾은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거리를 둬왔던 이전 모습과 달리 국민의힘의 재협상 주장에 직접 힘을 실으려 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측근들도 직접 나섰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냐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압박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윤 당선인의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제일 먼저 나서 검수완박은 민주당의 폭거다,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뒤엔 윤 당선인이 있다며 윤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국민의힘은 거수기가 돼버린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이 아니라
윤심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임이 들통났습니다. 이쯤 되면 공당이 아니라 사당입니다. 의원총회 이후엔 윤석열 규탄 대회까지 열며 윤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당선인의 이 초법적인 월권 그리고 그 월권에 힘없이 무너지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독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시도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꼼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가서 얘기할 겁니다. 네,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기자. 아까 김인창 기자도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번에 선거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검찰이나 국민의힘이나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선거사범 그리고 공직자 범죄 이거 직접 수사권 폐지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논리였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수사권 유예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걸 또 오늘 국민의힘은 안 받았거든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 배경을 좀 살펴보려면요. 지난 금요일에 합의된 합의문을 다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네. 합의문 5항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을 좀 같이 볼까요? 5항에 보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중수청, 그러니까 한국형 FBI가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출범하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법안을 6개월 내에 만들고 기구를 1년 내에 출범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네. 합의문의 내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이 중수청 출범을 최대한 늦추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특정 조항을 넣고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중재안 전체를 무산시키는 것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선거범죄를 넣어주겠다라고 역제안을 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걸 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부분을 조정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네, 거네요. 국민의힘은 이게 전체가 다 수년이 되는 게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법사위 통과, 본회의 다 늦춰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으로 지금 예정되고 있는 5월 3일도 네. 지나가게 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윤 당선인 측에서 계속해서 여야 합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류 드러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부권하고 네.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쪽 윤 당선인 측에서도 거부권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윤 당선인 측에서는 연일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가치 수호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한 발 더 나가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직 당선인 신분이라서 거부권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거부권이 있었으면 어떡하겠느냐 여기에 대해 또 우리가 그러네요.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또 다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이 피해볼 게 분명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도 직업윤리 또 양심의 문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윤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이 될 때 그때 법적 또 정치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아니냐. 한 자락 깔아놓는 분위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해석이 나왔는데 그 윤 당선인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엇이 좀 대상이 되겠냐라고 볼 때 중수청, 한국형 FBI 법안이 그 첫 대상이 될 걸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수청 법안이 중수청 설립이 되는 순간 검찰 수사권이 폐지가 되는 그런 합의문 내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되거나 늦춰질수록 검찰은 부패 범죄, 경제 분야 이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거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합의문에 보면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설치한다고 했지 그걸 법으로 조문화한다는 건 아니다. 이거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좀 합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좀 낳기도 했는데요. 다음 정부가 출범하면 여야가 좀 충돌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합의문에 서명을 한 것도 권성동 원내대표고 이것도 그렇죠. 뒤집는 사람도 권성동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죠. 다소 궁색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할 때도 국민을 강조했고요. 네. 합의를 번복할 때도 국민을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또 밝히면서 또 국민 설득이 안 되면 그 합의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당 안팎의 비판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그것이 결국 협치의 정신이 아닌가.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합의안은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과의 면담 또 검찰 반발 등에 직면하자 중재안을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합의를 공당의 원내대표가 손바닥 뒤집듯 한 건데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의대 교수와 병원장을 하면서 재단과 다른 병원 이사에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무려 11개 자리를 겸직한 인물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정호영 후보자인데요. 국립대 교직원으로 신고 없이 겸직한 것은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로 한 달에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렸지만 역시 학교 측에 겸직 신고는 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에 위치한 정호영 후보자의 4층짜리 건물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33억 9천만 원으로 1994년 4월 부친에게 상속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매달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20평짜리가 1,400씩이다. 깜빡이고 좋은 동네라가. MBC가 입수한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매달 2,300만 원에서 2,600만 원씩 5년 반 동안 월세로만 16억 넘게 받았습니다. 한 달에 월세 얼마 이렇게 주기금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 외에 준 건 없어요. 정 후보자가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평균 연봉은 2억 4,500만 원. 월급보다 많은 돈을 임대료로 번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자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겨 매년 99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겸직 신청은 없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계속적인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겸직을 원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국립대 교원 신분인 정 후보자는 경북대 교원 지침만이 아니라 공무원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 후보자는 2014년부터 경북대병원 진료처장과 병원장을 하면서 최소 11개 자리를 겸직했고 이 가운데 6건은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경우 무단으로 겸직한 사실이 적발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적도 있어 겸직 신고를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영리 업무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의성이 강하고 수준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 파면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정 후보자 측은 부동산 임대업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결국 일주일 뒤로 밀렸습니다. 특히 20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던 김앤장 재직 당시 활동 내역을 단 4건만 제출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런 식이면 인사검증 어렵다고 한 겁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 주요 활동 내역입니다. 4년 4개월간 받은 고문료는 20억 원인데 제출한 활동 내역은 투자 유치와 기업인 간담회 참석 단 4건뿐입니다. 민주당은 건당 5억 원이나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공개하지 못할 전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건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입니까? 또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가 장인에게 매입했다는 자택 거래 기록과 6억 원대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미술품 거래 내역 등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다 비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입 기록, 쌀 직불 수령 현황,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주식 거래 내역. 결국 자료 부실을 문제 삼아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틀째 청문회 불참을 선언했고 파행 끝에 5월 2일과 3일에 다시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자료를 안 내기는 마찬가지라며 특히 나란히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복지,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를 정조준했습니다.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의 의혹이야말로 당선인이 말하는
부패 완판에 다름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십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 내역까지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 후보자들에 대한 자료보다 3배나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로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려 한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임명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장관들의 임명도 함께 늦춰질 것이 확실합니다. 다수 의석의 갑질 횡포로 새 정부 출범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결국 내일과 모레로 예정됐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모두 5월 초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국방부가 민간 인력인 군무원들에게 권총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관련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는데요. 총을 받으면 이제 사격 훈련도 해야 할 텐데 군무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총을 주는 게 맞는 결정이냐, 모자란 병력을 민간인으로 메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인데요. 홍익표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대의 행정, 시설과 무기 관리 등을 맡는 군무원. 비전투 업무는 민간에 맡긴다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현재 4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MBC가 확보한 육군의 군무원 개인화기 편성 기준 문건입니다. 전시 임무를 고려해 생존성 보장이 필요한 직위에 총기를 지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군무원 중 업무를 고려해 권총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군단급 이하 일선 부대의 군무원들이 지급 대상이고 정책 부서 등의 군무원은 제외됩니다. 육군의 경우 소속 군무원 2만여 명 가운데 절반인 10,000명에게 총기가 지급될 걸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총기 소지 교육과 사격 훈련도 받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군무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추진된 총기 지급에 격앙돼 있습니다. 군무원에게 총을 쥐어서 군인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의문이고요. 군무원 시험 커뮤니티에서도 이럴 거면 군인을 더 뽑아야 한다, 군무원을 입맛에 맞게 쓰려는 것 아니냐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선 부대에선 군무원들이 사병들과 당직을 서기 시작했고 위병소에서 경계 업무까지 서는 곳도 있습니다. 한 해 4,000명 넘게 들어오던 학군 장교도 올해 3,500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부족한 군 인력을 총을 지급받은 군무원으로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병력 수가 줄어드니까 저희를 군인화시키는 거 아닌가. 점점 그 선이 없어지는 걸 느끼죠, 저희는. 오늘 또 군무원 관련 부서들과 회의를 한 국방부는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며 지급 규모나 시기가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정부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워서 만드는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인데요. 예상 사업비 13조 7천억 원, 203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구상이 처음 나온 건 2006년 참여정부 때였습니다. 명분은 국토균형 발전이었는데요. 밀양의 진야, 부산 가덕도의 진야를 두고 지역 간의 갈등이 계속됐었죠.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다시 되살려냈고요. 결국 작년에 여야 정치인들이 합의를 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추진을 못 박았습니다. 공항을 짓기로 확정은 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는데 경제성이 없고 환경 파괴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최초로 바다 위에 짓는 공항. 가덕도 남쪽 국수봉을 깎아 평평하게 만들고 그 흙으로 수심 25m의 바다를 매립합니다. 이렇게 김해공항만한 공항 하나를 더 짓습니다. 김해공항에는 국내선만 남기고 국제선 기능은 새 공항으로 옮기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이 0.51에서 0.58 사이로 나왔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니까 한참 모자란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며 경제성만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책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 만든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전까지 개항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안에서도 표만 의식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표신 잡기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통째로 매립하는 공사라 환경 파괴 논란도 있습니다. 준설량이 4대강 사업의 84%에 이릅니다. 이렇게 그냥 수백억짜리도 아니고 수십조짜리 사업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면제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역균형 발전을 강조한 현 정부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60조 원, 박근혜 정부 23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을 빼고도 105조 원입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6월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를 계승하겠다는 김동연 후보, 윤석열 당선인의 입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게 되면서 대선 연장전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첫날인 오늘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정치적 기반이자 민주당이 절대 사수를 외치는 경기도에서 후보로 확정된 김동연 전 부총리. 곧바로 상대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윤석열의 아바타로 평가하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대결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대변인이냐, 경기도민의 대변인이냐, 국정운영 초보 운전수냐, 30년 넘는 경력의 실력자냐. 이재명 전 지사에게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줬다며 이 전 지사의 후계자임을 다시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가 실패한 경제부총리였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상징이자 요체와도 같은 분이라며 실패한 경제부총리와 추진력 있는 젊은 일꾼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선거이지 구름판을 삼는 그런 분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으로 바쁜 국회 법사위 일정을 이유로 도전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양자 대결을 통해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후보가 오는 금요일 최종 결정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 기간인 7일까지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왔었죠. 그런데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1급에서 이제 2급 감염병으로 낮아지면서 격리 의무는 물론이고 정부의 지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하는 위중증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93살이란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정했던 손모 씨. 지난해 11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2, 3일 만에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53일 동안의 입원 치료로 발생한 병원비는 1,600만 원. 이 중 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 1,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400만 원을 냈습니다. 이후에도 폐가 굳는 폐섬유화 증상 등 후유증이 이어져 지금까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2,400만 원 넘는 치료비는 모두 본인이 내야 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모아둔 전세금을 이렇게 쓴 경우거든요. 목돈이 없으니까 당장 이제 돈은 지급해야 되는데 저 이사를 못 가게 된 거죠. 앞으로는 코로나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의 개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서 격리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도 자연스레 중단됩니다. 일상 의료 체계로 전환하면서 치료비 지원을 줄이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우 당장 검사는 물론 치료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검사도 안 받을 거고 애초에 치료도 포기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방역에도 되게 악영향을 끼쳤어요. 한국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니까.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에 대해 코로나는 본인의 잘못으로 걸린 게 아닌 감염병인 만큼 위중증의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처럼 특례 조항을 적용해 개인 부담의 비중을 줄이거나 결핵처럼 본인이 부담한 뒤 나중에 소명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을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같은 무기들을 대거 등장시켰는데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먼저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이 발언의 의미가 뭔지 곽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입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축포와 함께 대포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최대 2만 명으로 추정되는 병력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한 가운데 북한이 자랑하는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도 최소 3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3월 24일에 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규모로 진행된 이날 열병식의 정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설이었습니다. 원수 계급장을 단 하얀색 군복을 입고 나타난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급속한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북한의 핵무력은 다음 사명을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근본 이익 침해가 무엇인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북한 영토를 직접적으로 공격당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라면 핵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면 핵기업을 갈 수 있다는 털레를 러시아가 보여줬고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죠.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대해 현 정부와 새 정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수위는 유사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고 기지를 공격할 한국형 삼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이 핵 전쟁 발언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외무장관의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방문하고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서 나온 말인데요. 3차 세계대전의 위험까지 언급하면서 위협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옆 건물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100여 킬로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크레스네역을 포함한 5군데 기차역을 러시아군이 폭격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하고 우리 돈 4천억 원이 넘는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don't know how the rest of this war will unfold, but we do know that a sovereign, independent Ukraine will be around a lot longer than Vladimir Putin's on the scene. 폴란드로 돌아간 블링컨 국무장관은 SNS에 기차역에서 찍은 기념사진을 올리고 키이우 전투가 승리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봤다. 푸틴은 실패했다고 썼습니다. 미국 최고위층이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지원 의사를, 러시아에는 경고 메시지를 날린 데 대해 러시아도 강한 위협으로 맞섰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핵전쟁 위험이 있으며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일주일 전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소형 핵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는 사실상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참여한 것이라며 3차 세계대전의 위험도 실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하자는 수사 결론을 이미 대선 전에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는 수사 결론을 검찰 지휘부에 보고했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전 시점에 이미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 씨에게 증권 계좌와 10억 원을 맡겼습니다. 이후 권 회장이 주가 조작 범행이 드러나면서 김 여사도 범행을 공모하고 돈을 댄 이른바 전주라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권 회장 등을 조사한 결과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받은 김태훈 4차장 검사가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에 반대하고 나섰다고 검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를 지휘하는 김 차장 검사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평가됩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중재에 나섰지만 김 차장은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휘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수사팀은 최종 처분하기 위해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을 앞둔 데다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시기와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치열한 의견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법조팀 손구민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기자. 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의혹, 가담한 의혹, 이거 그동안 매우 구체적인 정황들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일단 서면 조사만 해왔다는 거죠? 네, 이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최근 권 회장의 공소장에 붙은 별지, 그러니까 범죄 일람표가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다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범죄 일람표에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6개가 등장합니다. 이 계좌들이 미리 짜고서 사고 파는 이른바 통정 매매 등 주가 조작 의심 거래에 모두 284차례 이용됐다고 검찰은 적시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인 최모 씨 계좌 역시 동원됐다고 적혀 있고요. 네. 수사팀은 앞서 김건희 여사의 공연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금이 뇌물이 아니라면서 일부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서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주가 조작 가담 의혹도 함께 조사했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못 믿겠다면서 지금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얘기가 지금 한창이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놓고도 역시 한바탕 논란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수사 대상이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인 사건이다 보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2년 동안 수사한 결론을 두고 이번에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막으면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에 이어서 부인의 사건을 두고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선은 잠정적으로 방침을 세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미 무혐의 취지로 지휘부에 보고를 했는데 뒤늦게 소환 조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 윤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부인의 의혹을 털어주는 수순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손구민 기자였습니다. 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의 노무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보자로 지명된 그날까지 1년 7개월 동안 자문을 해주고 매달 200만 원 정도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후보자 측은 노사 상생을 자문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삼성노조에선 사측의 돈을 받고 자문을 해줬는데 공정하게 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까지 지낸 노동계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2020년 9월부터 삼성전자 노무 관련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올해 4월 14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그날까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무슨 자문을 해줬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노조법 개정 주요 내용과 전망 같은 주제로 인사 담당 임원들과 7번 회의했습니다. 경영진과 3번 간담회했고 특강도 했습니다. 자문료는 매달 200만 원씩 모두 3,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측에 자문을 해주고 돈을 받은 사람이 노동부 장관직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삼성그룹 노동조합은 아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채용해서 노조 탄압에 활용했다는 것이 일부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정식 후보자의 노동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것이 저희 삼성 노동자들의 입장입니다. 이정식 후보자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대변인을 통해 노사 상생을 자문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새 정부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게 연결시킨 것은 좀 과도한 연결이나 비약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식 후보자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기간에도 삼성전자는 노조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재용 부회장 집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요즘 새 차 뽑을 때 전기차를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전기차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고요. 무엇보다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지면서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지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3월 한 달 국내에서 팔린 새 차는 13만 8천 대. 1년 전보다 19%나 줄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반도체 부족 사태로 차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전기차는 13,000대나 팔렸습니다. 전체의 10%나 됩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차까지 합한 친환경차는 3만 8천 대, 전체의 30%에 육박합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모델 S를 내놓은 지 꼭 10년. 그 10년 사이 전기차는 100배나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누적 대수는 올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독주하던 전기차 시장에 자동차 업체들이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수입 전기차 가운데 테슬라 점유율은 80%. 그런데 올해 1분기에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볼보 같은 쟁쟁한 업체들의 새 전기차 모델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그룹까지 가세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국내에서 테슬라를 눌렀고 서유럽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차를 팔려면 CO2 배출이 없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최근에는 SUV까지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아지고 전통적인 내연 기관차들이 고전하고 있는 사이 전기차로 빠르게 태세를 전환한 업체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 1조 9천억 원으로 8년 만에 최고 성적을 냈고 기아도 1조 6천억 원으로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테슬라도 1분기 순이익이 작년보다 무려 7배나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죠. 트위터의 주인이 됐습니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칭해왔는데 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뉴욕 이영주 특파원입니다. 가입자 4억 명의 하루 이용자 2억 명.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로 16년 동안 군림해온 트위터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의 품에 안겼습니다. 인수 가격은 55조 원. 우리나라 국방부의 올해 예산과 비슷합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트위터가 토론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마을 광장이라며 거대한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자축했습니다.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자처해온 머스크는 트위터 개편을 예고했고 방점은 표현의 자유 확대에 찍었습니다.
We want to be just very reluctant to delete things and have just be very cautious with permanent bans. 하지만 머스크가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테슬라 주가가 너무 높다는 자신의 트윗에 테슬라 주가는 7.7% 하락했고 자신의 프로필에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남기자 비트코인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조작 주범이라는 비판에 머스크 본인의 트윗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미국 의회에 대한 사상 초유의 시위대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대선을 빼앗긴 데 대한 사건이라며 시위대를 옹호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주인이 머스크로 바뀐 트위터가 이 계정을 다시 살려낼지는 이제 미국의 정치적 논란을 넘어 SNS에서 표현의 자유란 어디까지인가 하는 새로운 논란을 낳게 됐습니다. It's just not possible to have a site where they allow everything that users submit to be published. 이미 트위터엔 인종차별과 증오 표현이 넘쳐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가 이른바 자유롭게 말하기까지 허용한다면 이제 지금이 트위터를 떠날 때가 됐다는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손하늘 기자입니다. 법률사무소를 사칭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보이스피싱 조직 경찰에 적발되고 또 저희 MBC 보도도 유튜브 조회수만 500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가 되자 이들이 법무법인 이름을 바꾸고 또 더 정교해진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계속 모으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추적해서 보여드렸죠. 자, 그런데 보도 직후 이들에게 또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특정 법률사무소를 사칭했다가 적발되자 법무법인 A로 이름을 바꾸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실존하는 대형 로펌의 홈페이지 디자인과 변호사 사진까지 몰래 가져와 멀쩡한 법률사무소 행세를 했습니다. 저 혹시 여기 인가요? 네네. 저희가 지금 이제 곧 퇴근 시간이라 이제 제가 그럼 내일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님 통화해가지고 전화 드려도 될까요? 이 같은 사실이 바로 간다 보도로 알려지자 이들은 하루 만에 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제만 해도 접속이 되던 가짜 홈페이지는 연결할 수 없다는 메시지만 뜹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IP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대상 시스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아예 IP를 끊어놨네요, 지금. 이들이 쓰던 SNS 계정 역시 폐쇄됐습니다. 대표 전화로 올려둔 070 번호도 연락 두절. 이들이 쓰던 010 휴대전화 번호는 착신 정지 상태였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당분간 수신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증거를 없애기 직전 가짜 홈페이지 정보 등을 체증했고 자료를 분석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 모집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현금 지급기나 인터넷 뱅킹에 피싱 사기를 경고하고 이체 한도도 묵자 직접 현금을 취해야 할 일이 많아진 겁니다. 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구직자들을 노려 법률사무소는 물론 카지노 대행사 등 기상천외한 회사들을 사칭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빚지신 분들이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회사다 이러면서 빚을 받아 다니기 힘드니까 수거를 해주면 10만 원씩 주겠다. 하지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의심 없이 응했다간 전과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상착의를 얘기해주면서 그분한테 가서 돈을 받으면 된다. 받으려고 하는데 잠복해 있던 형사 두 분이 저를 이제 붙잡아서 저는 영문도 몰라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붙잡힌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20, 30대 청년 구직자들이 63%에 달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데도 고액의 시급을 보장하거나 하는 일이라고는 돈을 수거해서 전달하는 것뿐이라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는 개인정보 도용 위험입니다. 취직 과정인 줄 알고 보낸 개인정보가 피싱 조직의 법률사무소 사칭 과정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SNS로 등본이랑 신분증 사진이나 이런 걸 다 보내줬어요. 이력서랑 해가지고. 수사팀 관계자는 이번 피싱 조직이 활용한 휴대전화와 SNS 명의자를 다 확인했는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이었다며 명의가 도용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조직은 또다시 새로운 법률사무소로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분야에서 사칭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 3시간 만에 모두 4곳에 불을 지른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불을 지른 뒤에 사람들 속에 섞여서 불 구경을 하다가 범행 장소로 옮겨 다녔는데요. 마지막 방화 지점에서 경찰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구 창고의 지붕에서 불꽃이 솟구칩니다. 소용돌이치는 연기는 창고 양옆의 다세대 주택까지 위협합니다. 안에 여기 뭐지? 소방과 경찰 인력들이 현장에서 상황을 살피는 사이 불은 더 맹렬한 기세로 커집니다. 순식간에 올라와. 연기가 새카만 연기가 났다가 바로 막 빨간 불이 막 불이 확 올라오더라고. 어제 오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4군데 연속 불이 났습니다. 3시간 전인 오후 2시쯤 여기서 200m가량 떨어진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고 이어 주택 야외 창고와 음식점 창고에서도 차례로 불길이 피어올랐습니다. 3시간 만에 반경 200m 안에서 4곳이나 불이 나자 경찰은 방화를 의심하고 용의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이 난 곳입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자신이 불을 질러 타고 있던 이 건물을 구경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불을 내고서 사람들이랑 같이 구경하다가 다음 장소로 옮겨 또 불을 낸 겁니다. 붙잡힌 방화범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가 없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수갑을 채우더라고 이미 형사들이. 그래서 수갑 채우길래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 범인이라 잡아간다고. 경찰은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네를 다니며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화재 현장 근처 CCTV에 포착된 인물이 자신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남성이 소지하고 있던 약에 대해서도 마약 성분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최근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심지어 SNS상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올리고 학대 방법을 공유하는 대화방까지 발견이 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런 동물 학대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오늘 공포됐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층에 편의점이 있는 경기도 용인의 상가 건물. 비어있는 점포 곳곳에 고양이 털이 뭉쳐 있고 핏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창문 아래엔 고양이들이 빠져나가려 몸부림친 듯한 발톱 자국이 선명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은 이곳에서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로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이 건물 공실과 화성에 위치한 자택 등에서 최소 7마리의 고양이를 학대해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양이 사체가 50구가량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고양이를 학대한 사진을 SNS 익명 대화방에도 공유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습니다. 최근 경찰에 고발된 또 다른 동물 학대방들입니다. 참여자들끼리 학대당한 고양이의 영상과 사진을 공유하며 즐거워합니다. 다리 하나를 다친 고양이를 삼륜구동이라며 비웃는가 하면 다리는 안 건드렸다며 학대 사실을 자랑하고 올가미와 뜰채 등 학대 도구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경찰은 대화방 운영자들이 비슷한 방을 여럿 운영하며 참여자들을 끌어모아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포함으로써 어떤 희열을 느낀다든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람은 재작년 1,000명을 넘겨 10년 만에 13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동물학대방 사건의 경우 주범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학대 방식을 공유하며 부추긴 참가자들은 대부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동물보호법에 관한 양형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정부는 반려동물을 직접 학대하지 않더라도 방임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죽게 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을 공포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끔찍한 동물 학대, 강력히 막아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동물에 대한 폭력성이 사람을 향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 주장의 근거가 뭔지 확인해봤습니다. 각각 20명과 1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주로 여성과 노인 같은 약자를 노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모두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개들을 죽였습니다. 유영철은 살인을 하기 전 개를 상대로 연습했다고 진술했고, 도축장을 운영했던 강호수는 개를 얼려 죽이거나 굶겨 죽였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도 기르던 강아지 2마리를 술을 마시고 집어 던지거나 눈을 찌르는 식으로 학대해 죽였습니다. 친딸의 친구를 유인해 살해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딸이 보는 앞에서 개 6마리를 둔기로 때려 죽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외국을 살펴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지난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고등학생 2명. 범행 전 친구들에게 자신들이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했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2년 전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학대범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 동시에 살인도 저질렀고 36%는 가정폭력, 30%는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평균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사람 10명 중 7명이 동물 학대에 연루돼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를 볼 때 동물 학대가 흉악범죄의 직접적인 원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나 현재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일종의 경고 신호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폭력을 학습하는 그 과정이고 동물 학대에 대한 그런 그 폭력성들이 인간의 폭력성으로 바로 그 연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 FBI는 이미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중대범죄로 분류해 관련 데이터를 다른 범죄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미 동물 학대를 실형을 포함해 엄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 공개처럼 동물 학대자의 실명과 사진까지 이렇게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일 뿐 아니라 치명적인 반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 석 대가 서 있습니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노란색 화물차 뒤로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견인차와 도로공사 순찰차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차로에서 탱크로리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차량을 덮칩니다. 급히 속도를 줄여봤지만 차량 앞부분이 꺾여 돌아가면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란 화물차 뒤에서는 견인차 기사와 도로공사 직원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급히 중앙분리대를 넘었고 몸을 피하자마자 탱크로리가 그 자리를 덮쳤습니다.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차량들은 서둘러 속도를 줄여 사고를 피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이 내려오는데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큰일 났다, 빨리 뛰라고 이제 그때는 저도 뭐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안 뛰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오늘 사고는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발생했는데 경찰은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빗길에 미끄러져갖고 핸들 조항을 못해갖고 발생한 사고로 추정이 되고요. 음주는 해당 없는 거로. 이 사고로 화물차와 탱크로리 기사 등 2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2시간 동안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8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민주당 권리당원의 입당 원서가 유출된 증거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불법으로 빼돌려진 개인 정보인데요. 선거철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목포 지역위원회에 접수된 권리당원 입당 원서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통장이라든지 휴대전화로 연결돼서 결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많이 받으려면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에 적힌 개인정보가 모두 한 파일에 정리돼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개인정보만 6,700여 명분. 당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는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목포의 김원희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유모 씨와 김종식 목포시장의 선거 캠프에 있는 박모 씨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유 씨가 접수 현황을 알려주자 박 씨는 처리할 개인정보가 많다며 투덜댑니다. 그리고는 6차례에 걸쳐 당원 8,116명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매우 유출됐어요. 큰 문제가 심각하죠. 문제가 있죠. 민주당의 목포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결정하는데 당원의 개인정보는 권리당원 투표를 유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자료입니다. 박 씨 측의 김종식 목포시장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게 될 성질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전혀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네.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당원 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북 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수사가 시작됐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도 책임당원 명부가 유출돼 괴산군수 경선이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선거철마다 당원 명부 유출이 반복되면서 보다 강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로 트레이드된 박동원 선수가 이적 후 첫 경기에 나섰는데요. 기아는 우승을 차지했던 5년 전과 판박이 영입으로 시즌 초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보류됐던 KBO의 트레이드 승인이 하루 만에 일단락되면서 바로 주전 포수 마스크를 쓴 박동원. 1회 석점을 내줄 정도로 양현종과의 첫 호흡이 아직 어색했지만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긴장됩니다. 밤에 잠을 좀 설쳤습니다. 긴장도 되고 너무 설레이고 대투수답게 또 되게 많은 배려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포수한테 편하게 하라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11시즌 동안 타율 2할 오픈 7리에 홈런 97개, 지난 시즌 데뷔 후 최다인 22개의 홈런. 거포형 포수를 애타게 찾던 기아도 더 많은 출전 기회에 목말랐던 박동원도 서로가 원했던 이적이었습니다. 중요한 해다 보니까 후회 없이 한번 경기를 나가고 좀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좀 구단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박동원으로 정점을 찍은 올해 기아의 폭풍 영입은 5년 전과 판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2017년 최영우와 FA 계약을 맺은 뒤 포수 김민식을 영입해 확실한 효과를 봤던 기아는 이번에도 FA 시장에서 나성범과 양현종을 붙잡은 데 이어 약점이던 포수를 보강하며 영광 재현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특히 박동원 영입을 위해 내야수 김태진의 현금 10억 원, 신인 지명권까지 내줄 정도로 미래보단 당장의 성적을 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더 많은 승리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꼭 가을 야구에 초대를 저희가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중위권으로 주춤하자 주말 이틀 동안 2건의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보강한 6위 기아. 4월에 던진 승부수가 가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프로농구 인삼공사가 챔프전 진출에 단 1승만을 남겨뒀는데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어낸 인삼공사의 변준영 선수를 손장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어제 KT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 속공 찬스를 잡은 양홍석의 레이업을 변준영이 날아올라 완벽하게 쳐냅니다. 키가 10cm 더 큰 선수를 찍어 누른 엄청난 블록 슛에 안양 홈팬들은 열광했고 동료들은 KT 추격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타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중요한 타이밍에 블락이 나와서 또 거기서 좀 승기가 좀 저희 쪽으로 오지 않았나. 떴는데 제가 더 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낚시하는 거랑 비슷했고요. 좀 손맛을 좀 느꼈던 것 같고. 변준영은 원래 끈질긴 수비보다 화려한 개인기로 더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뒤로 물러서면서 던지는 이른바 스텝백 석점 슛은 국내에선 따라올 선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2차전에서도 KT 양홍석을 앞에 두고 최고의 명장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작년 시즌까지만 해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시간 없으면은 너 자신 있는 스텝백 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목 부상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한 발 더 뛰는 투혼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1차전을 내준 뒤 2, 3차전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동료들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결국 외국인 선수가 한 명 없는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인삼공사가 시리즈 전적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라렌 선수가 떴어서도 좀 자신 있게 블락을 했을 겁니다. 또 저희 팀의 분위기가 올라올 수 있다면 네, 뭐 언제든지 네, 어떻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오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셨을 텐데요. 남쪽에는 여름철 같은 호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올봄 최고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8.7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은 31.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비가 오기 전부터 따뜻한 남풍이 들어온 데다 날이 금방 개면서 강한 햇볕에 의해 공기가 달궈졌던 겁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공기는 다시 쌀쌀해집니다. 서울이 11도 등으로 오늘 낮 기온에 비해서 2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는데요. 기온차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전에는 서해안 지방에 옅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인천과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서쪽 내륙도 오전 중에 한두 시간가량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온종일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 11도, 춘천 8도 등으로 오늘보다 최고 8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 22도가 예상됩니다. 한동안 오늘처럼 30도를 넘나드는 고온 현상은 없겠고 금요일 아침에 수도권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